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 유승희입니다. 총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검은 옷을 입고 나온 것은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총리님, 국정농단 주범, 재벌도 공범이다. 이것이 촛불 민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을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재벌을 비호하고 사실을 은폐, 왜곡하는 사법부의 병폐는 극복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저도 어제 나온 판결을 예상했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권력 분립상 행정부에 몸담은 사람이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다음 화면을 봐주십시오. 왼쪽은 서 검사를 성추행했던 안 검사가 신앙 간증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진정한 간증은 자신의 죄를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은 대통령 방미 때 성추행을 저질렀던 윤창중 전 대변인이 3년 공소시효가 지난 뒤에 태극기 집회에 나타나서 열변을 토하는 모습입니다. 총리님, 성범죄 가해자들이 이렇게 뻔뻔해도 되는 것입니까? 네, 국민들께서도 유 의원님과 비슷한 마음을 갖는 분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조직적 은폐나 2차 피해에 대해 가해자뿐 아니라 기관장까지 막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총리님, 지금 범국민 성폭력 대책위원회를 법무부 산하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옮겨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있는 체제로 부족하다면 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연 부총리 나오십시오. 우리나라의 불평등 문제가 나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불평등 문제를 두고 화면처럼 뱀 아가리가 벌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이 말의 의미를 알고 계시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자산소득과 노동소득 사이의 차이도 뱀 아가리처럼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성실한 국민들을 좌절하게 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득주도 성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결특위 예산조정 소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재정 개혁과 함께 재정 적폐를 반드시 청산해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부총리, 반드시 개혁해야 할 재정 적폐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러 가지 낭비나 비효율, 또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서 재정 배분에 있어서 우선순위 매김을 잘하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33개 과제에 대한 재정개혁 과제를 선정을 하고 지금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33개 과제 중에서 지금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중소기업 지원을 전부 조율을 한다든지, 또는 졸업제를 둔다든지, 또는 농업 직불제 문제라든지, 그 밖에 대학 교육 문제, 또 산단 지원 문제, 이런 것 등에 있어서 이제까지의 비효율적인 요소들, 또 중복적인 요소들을 같이 개혁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재정 적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눈먼 돈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정부의 각종 산하단체와 협회에서 국민 혈세로 돈잔치를 벌이는 행태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6년도 기준으로 45개의 공공기관장들이 대통령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악성은 이명박 정권에서 해외 자원을 개발하겠다고 수십조 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수억 원대의 연봉보다 더 많은 성과급 잔치를 벌인 각종 공기업 사장과 임직원들입니다. 석유, 가스, 광물자원 3개 공사만 따져도 임직원들이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받아간 성과급만 1,400억 원이 넘습니다. 부총리, 이런 공공기관의 과도한 연봉과 성과급이
재정 적폐라고 보는데 어떻게 개선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기관장이 그 대충은 차관급 정도 연봉을 받고 있고 성과금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3개 그 자원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경우에 최근에 성과급에서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해서 사실은 그 성과급 지급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원님 질의하신 요지대로 과도한 그 보수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2단계 공공기관 개혁을 통해서 이 보수 시스템 들여다볼 때 같이 좀 개혁 방향에 넣어서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근본적인 개혁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 공공기관 개혁을 금년 중에 할 예정이고 1단계는 지난 연말에 했습니다만 그때 같이 넣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소득세와 법인세의 역진적인 조세 감면 문제는 명목세율을 약간 인상한 핀셋 증세로는 부족합니다. 이 역시 개혁해야 할 재정적폐라고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 질의하신 취지에 맞춰서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조세 감면제도 축소를 해왔고 그동안에 주로 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조세 감면에 특별히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저희 재정당이 갖고 있는 조세 감면 제도에 대한 정책의 큰 궤는 의원님과 같고요.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정부의 각종 지원금과 보조금 그리고 조세 감면의 혜택들이 서민과 빈곤층 그다음에 건실한 중소기업보다는 부유층과 대기업 그리고 지원금에만 의존해서 연명하는 소위 좀비 기업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듯이 정부의 과도한 정책 금융 지원이 오히려 부실 기업을 연명시켜 좀비 기업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2015년 기준 자료에 따르면 좀비 기업이 14.7%입니다. 무려 만성적 좀비 기업도 11.2%입니다. 이것도 적폐 아닙니까? 예, 지금 그와 같은 그 정책금융의 중복 지원과 사각지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여신 건전성, 효율성 제고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관심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KDI 2016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액이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보다도 오히려 5%나 낮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본 적 있습니다. 왜 이렇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여신 건전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미흡한 점도 있을 거고요. 그 밖에 또 아무래도 그런 지원을 받는 기업 자체의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잠재적인 GDP 손실이 무려 2조 5천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지금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기. 예, 앞으로 지금 주신 질의 취지대로 제가 쭉 해왔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우리 금융이라든지 또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해서 정책금융 효율화에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회보장 제도의 비효율도 개혁해야 될 과제죠? 그렇습니다. 올해 중앙정부의 보육 관련 예산이 10조가 넘습니다. 지방정부까지 합치면 대략 한 15조 가까이 되나요? 중앙정부가 10조 5천억 정도 되고요. 지방까지 합치면 15조 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 꼴찌를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게 16년째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제 참여율도 31이지만 지금 한 10수년째 60%를 못 넘고 있습니다. 이런 비효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왜 이러한 비효율이 발생하죠? 그동안에 저희가 저출산 대책 이제 중점을 보육, 양육 쪽에 중점을 뒀는데 사실 아시는 것처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육, 양육뿐만 아니라 주거, 복지, 교육, 의료 전반적인 접근을 좀 해야 될 입장에 있고요. 또 일과 가정의 양립, 또 양성 평등, 또 이와 같은 문화가 다 같이 종합적인 효력을 발휘해야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 이번에 중장기 위기 대응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하게 만들려고 하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와 같은 것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보면서 대책을 만들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계획하에서 앞으로 정부 임기 내에서 중장기적인 저출산 문제 또 그 밖에 다른 리스크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령화 문제, 여성의 경활 참여 문제 이런 문제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볼 계획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쯤 나옵니까? 금년에 이제 봄에 저희가 국가재정 운영계획 롤링 계획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산 편성 지침
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정부 전체적으로는 2, 4분기 내에 큰 대강의 가닥은 잡아서 국가적 운영 계획과 예산 편성 지침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개혁 대상이 농업 예산입니다. 농업 직불금이 농업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EU 국가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면 대략 감사하겠습니다. 70%입니다. 그런 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직불금 규모가 작습니다. 더군다나 종류가 9가지에 달하기 때문에 복잡한 농업 직불금이 대다수 영세 농민들보다는 대농에게 전달되고 있어서 농민들의 소득 보존에 한계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농업 분야의 재정 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지금 그 직불제 9개 종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농지를 중심으로 이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의혹 현상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는 농지도 중요하지만 농가 농업 쪽에 직접적인 혜택에 갈 수 있도록 제도를 좀 바꾸는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재정개혁의 33개 과제 중에도 들어있고요. 특히 그 직불제 9개의 단순화라든지 또 그 밖에 6차 산업 또 스마트팜 이런 쪽에 중점을 두는 식으로 농정에 대한 재정의 지원 방향과 여러 가지 그 투자 분야를 개편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우리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 패러다임도 새롭게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의견. 네, 동의합니다. 예. 보편적 복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은 공공복지 지출액의 상당액을 조세로 환수해서 재정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앤서니 에킨스 같은 분이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시죠? 예.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저희가 조세를 통한 그 소득 재분배 측면에서 우리가 좀 OECD 국가 중에서도 그 낮은 국가에 속합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그와 같은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직 좀 일부 미흡한 게 사실이고요. 앞으로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조세 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룰 계획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 감면 앞에서 지적했지만 그런 것들이 막대한 조세 지출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역진적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감면을 비과세와 각종의 감면을 철폐하면 상당한 금액을 오히려 전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복지를 위해서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동감합니다. 그 조세 감면 제도는 계속해서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노력을 해왔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안을 만든 건 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러 이제 그동안에 조세 감면으로 이제 혜택을 받았던 여러 계층과 또 뭐라고 할까요? 이해 관계자들의 여러 가지 이제 그 갈등 요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기본적인 틀은 조세 감면 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특히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에 더욱더 그와 같은 중점이 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예, 토지 보유세를 강화하고 또 주식 양도 차익 등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됩니다. 또 앞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이용을 통한 이윤이 창출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과세 등을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야만이 보편적 복지의 재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세목들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관심과 또 이 국민 생활과 직접 관련이 많기 때문에 조세 개정 특위에서 특별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단순히 복지 제한의 확충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과세 형평의 문제라든지 또 조세 형평 차원에서 같이 봐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구성된 특위에서 전반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가 지금 있나요? 조세개혁. 예, 아까 말씀드린 재정개혁 특위가 이달 중에 이제 구성이 될 예정에 있고요. 한 30인 정도의 민간 전문가 위주로 해서 곧 구성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3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재정과 조세와 예산과 여러 가지 거시 문제 또 국민 생활을 볼 수 있는 전문가 위주로 해서 빠르면 이달 중에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결특위 예산조정소위원으로 제가 활동하면서 기본소득 실험의 연구 예산을 확보를 한 2억 정도 했는데 부총님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예산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 예산이 우리나라에 적합한 최적의 기본 소득안을 마련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과학적인 실험 방안을 연구하는데 써야 된다고 봅니다.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기본소득 문제는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위원님이 지난 예결위 때도 애를 많이 써주셨고요. 그렇지만 그동안에 몇몇 나라에서 그 도입을 시도했다가 사실은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일부는 또 국민 투표까지 비춰서 부결된 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복지 제도의 일환으로서 여러 가지 영역을 통해서 같이 보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더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복지 틀 내에서 저희들이 하나로서 조금 더 검토를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울러서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북유럽의 여러 국가처럼 행정 빅데이터를 통합해서 제공하고 또 이런 데이터를 서베이 데이터랑 연계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죠? 그렇습니다. 예, 동감입니다. 예, 우리 정부도 국세청의 과세 데이터와 행정안전부의 세대 관련 데이터를 연계해서 빅데이터를 구축하면 최소한 미국 수준으로 가구별 데이터를 연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세청에서 과세는 지금 이제 가구별이 아니라 개인별 소득세 과세책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하는 것은 조금 체계가 좀 그렇고요. 다만 그 자료를 통계청에서 받아서 이 가구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 통계를 금년부터 이제 산출하고 발표할 예정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식으로 하는 기반은 금년 중에 통계청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 보고 있습니다. 예,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는 예, 절감을 하고 공감합니다.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조금 전에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실패한 나라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핀란드 같은 나라도 굉장히 보수적인 당에서 지금 정권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을 실험을 하고 있고 또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국민투표에서 부결이 됐지만 또 전 세계적으로 하물며 아프리카 같은 국가, 남미비아 같은 국가에서도 이 실험을 하고 있고 비교적 그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총리께서 일단은 우리가 이 기본소득의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복지 혜택을 늘리고 복지 제도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또 좀 더 보편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나름대로 학계에서는 지금 그 검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좀 더 각별히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기본소득 문제는 다른 나라의 이제 사례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소득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존의 이제 여러 가지 복지 제도하고 같이 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로 예를 들면 현행의 어떤 복지 제도, 이 제도를 하나 덜렁 도입한다고 검토할 수는 없고요. 기존의 복지 체계와의 이제 정합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진지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뜻에서 제가 복지 체계 전반에서 하나로서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질의하신 취지에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전면적으로 갑자기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어느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실험을 일단은 해보고 그것이 적합성이 우리나라에 어떤 제도가 가장 적합한지는 우선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복지 제도 속에서 그 틀에서 저희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정개혁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연구해 주시고 관심을 각별히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한 정부로 역사에 기록되는 일은 대한민국의 번영을 바라는 우리 국민 모두의 소망입니다. 우리 국회가 여야와 정파를 떠나서 하나된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성숙한 국회로 국민들께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가고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장기 불황과 양극화로 꽁꽁 얼어붙은 대한민국의 경제에도 따뜻한 봄 햇살이 비추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승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최이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당 최이배입니다. 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그 공범들이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상권분립의 원칙상 입법부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또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단을 존중해야 할 것이지만 저는 의원으로서 저를 대표로 선출한 국민들의 뜻에 충실히 대변해야 하기에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 8월 1심이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국외재산 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유증 등 모두 유죄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전 하한선인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은 무거운 죄에 비해 깃털같이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항소심 재판부가 죄의 무게에 맞게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2심, 아예 죄를 가볍게 만드는 쪽으로 택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대부분 사유는 무죄가 되고 전형적인 정경유착은 찾을 수 없다며 그 깃털 같던 1심 판결마저조차 날려버렸습니다. 범죄자가 피해자로 둔갑하는 판결문을 보고 있자니 애초부터 집행유예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법리를 구성한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들게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아직 삼성공화국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임시국회가 즉시 삼성공화국의 오명을 벗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회에 횡령이나 배임 같은 재산범죄에 대해 이득액 50억 이상일 때 형량을 상향해서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하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법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나와주십시오.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컨트롤 타워는 어느 부처입니까? 네, 지금 국무조정실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관련 대책에 대해서 논의 사항들을 보고받고 계시죠? 네. 예.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 이후에 부처마다 중구난방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정부가 시장을 더욱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내각의 총책임자로서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을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법무장관의 말씀은 그러한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 말하자면 폐쇄를 하려면 법률이 있어야 됩니다. 국회를 거치지 않을 재간이 없습니다. 그 점에서는 약간 그 상세한 내용이 생략된 그런 보도가 혼란을 증폭시킨 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부처 간의 비중을 두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국무조정실이 컨트롤 타워를 맡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각 부처에 신중치 못한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주시고 좀 컨트롤 타워로서 국무조정실이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혹시 언제까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점별 대책을 수립하고 또 관련 입법을 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적인 그 내용들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렇게 갖고 있지는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큰 기둥 3개를 정책의 주안으로 놓고 있습니다. 첫째는
불법 행위는 차단한다. 둘째는 투기와 과열은 진정시킨다. 셋째, 블락 옵션 같은 원천 기술은 육성한다. 이 세 가지 원칙을 놓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안착돼 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정상의 어떤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가지고 있지 말씀이시고, 않습니다. 네. 총리님이 생각하실 지금 세 가지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암호화폐 거래의 문제점이라고 해서 혹시 정리된 게 있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나 정부가 보고 있는 것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요컨대 문제점을 말씀하시니까요. 제일 정부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이 지나친 과열 양상 또 큰 폭의 등락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는 사태는 막아야 되겠다 하는 걱정이 제일 크고요. 또 워낙 이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자금 세탁이라든가 또는 다단계라든가 하는 불법 행위가 침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화면을 좀 보시죠. 말씀대로 투기 과열, 묻지마 투자로 인한 피해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어떤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하지 않은 가짜 암호화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피해가 우려되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취급업자의 내부자 거래나 시가 조작 등으로 인한 불공정 거래 위험이 있는데 이 역시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한 가지 빠뜨리셨는데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지금 보안 검사만 했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또한 마약 거래나 자금 세탁 등 범죄 이용에 대한 우려도 큰데 이 역시 대책이 없습니다. 증여세, 탈세 등에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래 이익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어도 이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합니다. 역시 조세 형평성이 훼손될 우려가 큰데 이 역시 대책이 없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블록체인 협회가 자율 규제를 마련해서 일부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당국이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감독의 권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문제도 신중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 이제 제도권으로 정식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 되는데요. 그것이 가져올 그것이 시장에 주게 될 신호가 바람직한 방향일 것인가를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조금 전에 최 의원님께서 모두 대책이 없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공직자들에게 자제령을 내렸다거나 이런 것들은 대책이죠. 보이지 않는 대책이지만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몇 군데가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명제 실시와 과세 추진 이것도 이미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란하게 소리를 내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세밀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실명 계좌를 이용하는 부분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고 결국은 은행을 통해서 취급업자들을 들여다볼 수 있겠다 하는 것인데 그 역시 제가 보기에는 직접 당국이 거래소를 보지 않는 한 어떠한 근본적인 대책도 안 된다. 그리고 과세 추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현재 논의만 되고 있지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 중에 우리 총리님께서 암호화폐 제도화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는데 저는 그런 제도화 여부를 떠나서 지금 당장에 제가 보여드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계속 시간을 보낸다면 더 큰 문제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특히나 해킹으로 인한 피해는 대규모 피해자가 나타납니다. 게다가 어제는 북한이 수백억 원의 암호화폐를 해킹했다는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당장 거래소의 망 분리부터 의무화시켜야 되는데 이 역시 제도화해야 된다라는 그 우려 때문에 망 분리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제가 보기에는 암호화폐에 대한 문제점들은 계속 더 큰 문제를 발생할 것인데요. 당장의 금융회사 수준으로 높은 보안을 요구하는 이런 망 분리 같은
해킹 방지는 당장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해킹은 이미 수사당국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세계 여러 나라들의 대처 방식을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만 딱히 정리된 그 제도화를 하고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들도 그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에 더욱더 그와 같은 중점이 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예, 토지 보유세를 강화하고 또 주식 양도 차익 등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됩니다. 또 앞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이용을 통한 이윤이 창출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과세 등을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야만이 보편적 복지의 재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세목들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관심과 또 이 국민 생활과 직접 관련이 많기 때문에 조세 개정 특위에서 특별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단순히 복지 제한의 확충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과세 형평의 문제라든지 또 조세 형평 차원에서 같이 봐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구성된 특위에서 전반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가 지금 있나요? 교세개혁. 예, 아까 말씀드린 재정개혁 특위 특위가 끝내라고. 이달 중에 이제 구성이 될 예정에 있고요. 한 30인 정도의 민간 전문가 위주로 해서 곧 구성이 될 예정에 어떻게 있습니다. 구성이 되는지 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3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재정과 조세와 예산과 또 여러 가지 거시 문제 또 국민 생활을 볼 수 있는 전문가 위주로 해서 빠르면 이달 중에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결특위 예산조정소위원으로 제가 활동하면서 기본소득 실험의 연구 예산을 확보를 한 2억 정도 했는데 부총님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예산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 예산이 우리나라에 적합한 최적의 기본 소득안을 마련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과학적인 실험 방안을 연구하는데 써야 된다고 봅니다.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기본소득 문제는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위원님이 지난 예결위 때도 애를 많이 써주셨고요. 그렇지만 그동안에 몇몇 나라에서 도입을 시도했다가 사실은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일부는 또 국민 투표까지 비춰서 부결된 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복지 제도의 일환으로서 여러 가지 영역을 통해서 같이 보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더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복지 틀 내에서 저희들이 하나로서 조금 더 검토를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울러서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북유럽의 여러 국가처럼 행정 빅데이터를 통합해서 제공하고 또 이런 데이터를 서베이 데이터랑 연계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죠? 그렇습니다. 예, 동감입니다. 예, 우리 정부도 국세청의 과세 데이터와 행정안전부의 세대 관련 데이터를 연계해서 빅데이터를 구축하면 최소한 미국 수준으로 가구별 데이터를 연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세청에서 과세는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정부의 과도한 정책 금융 지원이 오히려 부실 기업을 연명시켜 좀비 기업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2015년 기준 자료에 따르면 좀비 기업이 14.7%입니다. 무려 만성적 좀비 기업도 11.2%입니다. 이것도 적폐 아닙니까? 예, 지금 그와 같은 정책 금융의 중복 지원과 사각지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여신 건전성, 효율성 제고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관심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KDI 2016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액이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보다도 오히려 5%나 낮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본 적 있습니다. 왜 이렇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여신 건전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미흡한 점도 있을 거고요. 그 밖에 또 아무래도 그런 지원을 받는 기업 자체의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잠재적인 GDP 손실이 무려 2조 5천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 지금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기. 예, 앞으로 그 지금 주신 그 질의 취지대로 제가 쭉 해왔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우리 금융이라든지 또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서 정책금융 효율화에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각종 사회보장 제도의 비효율도 개혁해야 될 과제죠. 그렇습니다. 올해 중앙정부의 보육 관련 예산이 10조가 넘습니다. 지방정부까지 합치면 대략 한 15조 가까이 되나요? 중앙정부가 10조 5천억 정도 되고요. 지방까지 합치면 15조 예, 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 꼴찌를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게 16년째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제 참여율도 31이지만 지금 한 10수년째 60%를 못 넘고 있습니다. 이런 비효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왜 이러한 비효율이 발생하죠?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저출산 대책에 이제 중점을 이제 보육, 그 양육 쪽에 중점을 뒀는데 사실 아시는 것처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육 양육뿐만 아니라 주거, 복지, 교육, 의료 전반적인 그 접근을 좀 해야 될 입장에 있고요. 또 일과 가정의 양립, 또 양성 평등, 또 이와 같은 문화가 다 같이 그 종합적인 효력을 발휘해야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 이번에 그 중장기 위기 대응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하게 만들려고 하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와 같은 것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보면서 대책을 만들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계획하에서 앞으로 정부 임기 내에서 중장기적인 저출산 문제, 또 그 밖에 다른 리스크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령화 문제, 여성의 경활 참여 문제 이런 문제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볼 계획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쯤 나옵니까? 금년에 이제 봄에 저희가 그 국가재정 운영계획 그 롤링 계획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산 편성 지침 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뭐 여러 가지 그 낭비나 비효율 또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서 재정 그 배분에 있어서 그 우선순위 매김을 잘하는 것 등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33개 과제에 대한 재정개혁 과제를 선정을 하고 지금 차질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33개 과제 중에서 지금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중소기업 그 지원을 전부 조율을 한다든지 또는 졸업제를 둔다든지 또는 농업 직불제 문제라든지 그 밖에 그 대학 교육 문제 또 산단 지원 문제 이런 것 등에 있어서 이제까지의 그 비효율적인 요소들 또 중복적인 요소들을 같이 개혁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재정 적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눈먼 돈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정부의 각종 산하단체와 협회에서 국민 혈세로 돈잔치를 벌이는 행태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6년도 기준으로 45개의 공공기관장들이 대통령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악성은 이명박 정권에서 해외 자원을 개발하겠다고 수십조 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수억 원대의 연봉보다 더 많은 성과급 잔치를 벌인 각종 공기업 사장과 임직원들입니다. 석유, 가스, 광물자원 3개 공사만 따져도 임직원들이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받아간 성과급만 1,400억 원이 넘습니다. 부총리, 이런 공공기관의 과도한 연봉과 성과급이 재정 적폐라고 보는데 어떻게 개선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기관장이 그 대충은 차관급 정도 연봉을 받고 있고 성과금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3개 그 자원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경우에 최근에 성과급에서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해서 사실은 그 성과급 지급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원님 질의하신 요지대로 과도한 그 보수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2단계 공공기관 개혁을 통해서 이 보수 시스템 들여다볼 때 같이 좀 개혁 방향에 넣어서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근본적인 개혁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2단계 공공기관 개혁을 금년 중에 할 예정이고 1단계는 지난 연말에 했습니다만 그때 같이 넣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소득세와 법인세의 역진적인 조세 감면 문제는 명목세율을 약간 인상한 핀셋 증세로는 부족합니다. 이 역시 개혁해야 할 재정적폐라고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 질의하신 취지에 맞춰서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조세 감면제도 축소를 해왔고 그동안에 주로 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조세 감면에 특별히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저희 그 재정당이 갖고 있는
조세 감면 제도에 대한 정책의 큰 궤는 의원님과 같고요.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정부의 각종 지원금과 보조금 그리고 조세 감면의 혜택들이 서민과 빈곤층 그다음에 건실한 중소기업보다는 부유층과 대기업 그리고 지원금에만 의존해서 연명하는 소위 좀비 기업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정부 전체적으로는 2, 4분기 내에 큰 대강의 가닥은 잡아서 국가적 운영 계획과 예산 편성 지침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개혁 대상이 농업 예산입니다. 농업 직불금이 농업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EU 국가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면 대략 감사하겠습니다. 70%입니다. 그런 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직불금 규모가 작습니다. 더군다나 종류가 9가지에 달하기 때문에 복잡한 농업 직불금이 대다수 영세 농민들보다는 대농에게 전달되고 있어서 농민들의 소득 보존에 한계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농업 분야의 재정 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지금 그 직불제 9개 종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농지를 중심으로 이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의혹 현상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는 농지도 중요하지만 농가 농업 쪽에 직접적인 혜택을 갈 수 있도록 제도를 좀 바꾸는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재정개혁의 33개 과제 중에도 들어있고요. 특히 그 직불제 9개의 단순화라든지 또 그 밖에 6차 산업 또 스마트팜 이런 쪽에 중점을 두는 식으로 농정에 대한 재정의 지원 방향과 여러 가지 그 투자 분야를 개편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우리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 패러다임도 새롭게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의견. 네, 동의합니다. 예. 보편적 복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은 공공복지 지출액의 상당액을 조세로 환수해서 재정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앤소니 애킨스 같은 분이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시죠? 예.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저희가 조세를 통한 그 소득 재분배 측면에서 우리가 좀 OECD 국가 중에서도 그 낮은 국가에 속합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그와 같은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직 좀 일부 미흡한 게 사실이고요. 앞으로 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조세 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룰 계획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 감면 앞에서 지적했지만 그런 것들이 막대한 조세 지출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역진적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감면을 비과세와 각종의 감면을 철폐하면 상당한 금액을 오히려 전 국민들에게 그 보편적인 복지를 위해서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동감합니다. 그 조세 감면 제도는 계속해서 그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노력을 해왔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안을 만들거나 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러 이제 그동안의 조세 감면으로 이제 혜택을 받았던 여러 계층과 또 뭐라고 할까요? 이해 관계자들의 여러 가지 이제 그 갈등 요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기본적인 틀은 조세 감면 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특히 경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 유승희입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검은 옷을 입고 나온 것은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총리님, 국정농단 주범, 재벌도 공범이다. 이것이 촛불 민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을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재벌을 비호하고 사실을 은폐, 왜곡하는 사법부의 병폐는 극복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저도 어제 나온 판결을 예상했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권력 분립상 행정부에 몸담은 사람이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다음 화면을 봐주십시오. 왼쪽은 서 검사를 성추행했던 안 검사가 신앙 간증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진정한 간증은 자신의 죄를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은 대통령 방미 때 성추행을 저질렀던
윤창중 전 대변인이 3년 공소시효가 지난 뒤에 태극기 집회에 나타나서 열변을 토하는 모습입니다. 총리님, 성범죄 가해자들이 이렇게 뻔뻔해도 되는 것입니까? 네, 국민들께서도 유 의원님과 비슷한 마음을 갖는 분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조직적 은폐나 2차 피해에 대해 가해자뿐 아니라 기관장까지 막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총리님, 지금 범국민 성폭력 대책위원회를 법무부 산하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옮겨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있는 체제로 부족하다면 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연 부총리 나오십시오. 우리나라의 불평등 문제가 나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불평등 문제를 두고 화면처럼 뱀 아가리가 벌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이 말의 의미를 알고 계시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자산소득과 노동소득 사이의 차이도 뱀 아가리처럼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성실한 국민들을 좌절하게 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득주도 성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결특위 예산조정 소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재정 개혁과 함께 재정 적폐를 반드시 청산해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부총리, 반드시 개혁해야 할 재정 적폐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